네, 안녕하세요.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4단원 자본 비용에 대해서 배웠던 부분을 핵심 부분 위주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단원에서 배운 핵심 내용은 바로 자본 비용, cost of capital을 구하는 부분이었고요. 우리가 이전에 9단원이나 10단원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문제에서 그냥 주어진 것을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24단원에서는 그렇게 분모에 우리가 써왔던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배운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구 수익률이 10%다라고 하면 그 투자원의 수익률이 10%를 넘어야 겨우 투자자들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요구 수익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적정 할인율, 자본 비용,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다 자본 비용과 같은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cost of capital 중에 이제 그 중에 cost of equity를 구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 cost of equity, 즉 기업이 재무상태표의 오른편을 생각하시면 부채를 통해서 자본을 외부에서 끌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자기 자본을 통해서 끌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 자본을 통해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경우의 비용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cost of equity를 계산할 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앞에 8단원 주식 부분에서 배운 배당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cost of equity를 계산해 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배당 성장 모형은 바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심을 할 부분이 여기 분자가 D0가 아니라 D1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D0가 주어지면 이제 D0를 한번 성장을 시키면 이제 그것이 D1과 같기 때문에 이게 D1은 D0의 1 플러스 G 한 거랑 D1이 같구나 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배당이 매 년마다 커지는 것을 예측을 우선은 해 보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좋은 예측 방법은, 이제 평균을 내보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 변화율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이게 4년치니까, 년마다 9% 정도는 배당이 성장을 평균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G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14단원을 이미 봤기 때문에 아실 수 있지만 이제 G 값이 주어졌으면 주어졌지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웩을 구하는데 혹은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하는데 G까지 예측하라라고 이제 묻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cost of equity를 이용해서 cost of equity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 성장 모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 성장 모형에는 문제가 이제 주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이 없는 기업은 그러면 어떻게 cost of equity 구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배당이 없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한 지 꽤 됐어도 일시적으로 넷인컴이 안 나서 배당을 못 주는 회사라든지 뭐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SML, 쉽게 말하면 CAPM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살펴보았던 대로 13단원 내용 끝부분에서 우리가 본 대로 CAPM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위험이자율,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무위험이자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 대비 내가 무위험이자율 대비 내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더 얻는 부분, 즉 위험 프리미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 그와 같이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민감한가, 시장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베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CAPM을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cost of equity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위험 프리미엄 값이 7%다. 그리고 RF 값이 0.4%다. 그리고 베타 값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테슬라의 경우 1.19다. 라고 하면 이렇게 CAPM을 이용해서 이 테슬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8.73이구나 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APM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뭐 없거나 꾸준히 증가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여기 예제 14.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이렇게 CAPM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고 배당 성장 모형 방식으로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추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우리는 쉽게 요거의 평균, 즉 14.8이 알파 에어플라이트의 최종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회사가 재무상태표 오른편에서 만약에 부채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자금을 끌고 왔다면 비용인 cost of debt을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부채의 경우에는 이제 발행할 때 뭐 쿠폰이라던가 만기라던가 액면가 그리고 그때 발행할 때 당시의 시장이자율이 모두 다 이제 정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st of debt의 경우에는 발행할 때 시장이자율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cost of debt을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debt라는 것을 약자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cost of debt을 RD라고 하고 앞에서는 cost of equity를 E 약자를 이용을 해서 RE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툴 컴퍼니의 경우에는 발행할 때의 시장 이자율이 약 7.37%라는 것입니다. 왜? 이 경우에는 지금 쿠폰율이 이자율이 7%, 쿠폰 이자율이 7%인데 이 채권이 최종적으로 100%가 아닌 할인 발행, 즉 96%, 960달러로 할인 발행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자보다 쿠폰을 덜 줬거나 그러니까 시장이자는 이 7%, 쿠폰이자보다 더 크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만약에 7.37이라는 시장이자, 그때 당시에 시장이자를 안다고 하면 이 제너럴 툴 컴퍼니의 RD는 7.37이구나를 그냥 가져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기업이 이렇게 에쿼티나 뎃 말고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를 이용해서 자본을 조달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도 비용을 계산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우선주 비용을 넣어주느냐?
영어 약자로는 preferred stock의 앞에 P를 따가지고 RP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이 경우에는 영구연금 방식을 이용을 해서 매번 동일하게 나오는 배당 D 나누기 지금 주식 가격 P0 이렇게 해가지고 RP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14.3번을 통해서 RP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볼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자본 재무상태표 오른편을 100이라고 하고 그 중에 100 중에 일부는 에쿼티를 통해서 조달을 했을 테고 일부는 뎃을 통해서 조달을 했겠죠. 그래서 요것처럼 전체 분의 에쿼티를 조달한 비중, 전체 중에 뎃으로 조달한 비중을 포트폴리오 비중 혹은 자본구조 비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에쿼티를 통해서 조달한 비중 80% 그리고 20%는 부채를 조달했다. 이렇게 비중, 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액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하나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내는 이자에 대해서는 절세 효과가 있겠습니다.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이자는 실제로 부담하는 채권에 대한 비용은 세후로 항상 생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고 RD 우리가 cost of debt RD에서 T만큼을 뺀 1 빼기 T만큼을 곱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전 cost of debt이 9%라면 세율이 만약에 21%라면 이제 21%를 1에서 21% 뺀 0.79만큼인 7.11이 세후의 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4.4에서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이 14단원 앞부분 얘기를 계속 한 것이 되겠고, 재무관리 교과서를 통틀어서 정말 캐펜과 더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전체 중에 에쿼티로 조달한 비중 곱하기 RE 플러스 전체 중에 뎃으로 조달한 비중 곱하기 RD. 근데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세후라는 거를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이렇게 자기 자본하고 채권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조달한 부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RP를 조달한 부분도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그 회사가 부담해야 되는 이 전체 코스트 오브 캐피털, 즉 외액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예제 14.4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비중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먼저 계산을 하면 자기 자본의 비중이 85.76%니까 나머지 자기 자본의 비중이 이렇게 0.1424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ost of equity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앞에 정보에서 중에서 찾아서 이 경우에는 캐펜 방식을 이용을 해서 13.18, 즉 여기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이 경우에 채권 당시 발행할 때 이자율이 11%, 시장 이자율이 11%였기 때문에 여기 RD 값으로 11%, 그리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1-T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외액을 계산 최종적으로 하면 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해온 총 비용은 12.54, 즉 투자자에게
자본 조달해온 이제 투자해준 대가로 12.54보다는 더 줘야 되는구나. 최소 12.54는 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사례를 통해서 만약에 실제 우리 세상에서 어떤 기업의 외글 계산을 해볼 때는 요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경우에는 여기와 같은 지금 우리 교과서의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에 접속을 했는데 야후 파이낸스에 접속을 해도 되고 구글 파이낸스에 접속을 해도 되고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는 네이버에 접속하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와 같은 이제 회사와 관련한 정보들 총 발행 주식 수라든지 현재 주가라든지 장부 가치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캐펜 방식을 이용해서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을 해 보면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7%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요 부분이 7%라는 것이고 베타가 1.35라는 것을 아까 야후 파이낸스에서 찾았고 이제 미재무부 단기 채권 T빌의 이자율이 0.45%. 그래서 요 캐펜 방식을 이용해서 이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이 배당 성장 모형 방식을 이용해서도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펜 방식과 코스트 오브 그 배당 성장 모형을 통해서 구한 각각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가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에서처럼 그냥 두 수치의 평균치를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다 라고 이렇게 간주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만 케미칼이 총 발행한 채권이 13개가 있는데 이제 13개 채권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트만 케미칼의 코스트 오브 뎃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채권을 액면가, 즉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장가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RD를 구할 때 장부 가치를 요구를 하는지 시장 가치 기준을 요구를 하는지를 우선은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고 이렇게 RD의 경우에는 뭐 크게 복잡한 부분 없이 채권 발행할 때 나와 있는 그냥 정보들을 다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트만 케미칼의 전체 외액, 즉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자기 자본과 부채의 비중을 먼저 계산을 해 놓으면 0.41 대 0.5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이제 코스트 오브 뎃과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각각 집어 넣으면 이 회사의 총 외액은 5.14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 것이고 시장 가치를 만약에 기준으로 해라라고 하면 이제 이 자본 비중이 조금 달라지게 되고 이제 요 값이 바뀌기 때문에 외액도 바뀌어서 6.57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14.4 부분 뒷부분에서 창고 물류 시스템을 개조를 해서 이제 개조를 했으니까 그 뒤에는 계속 이익이 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조를 하는 경우에 총 비용은 5천만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6년 동안 12,000만큼을 나한테 계속 이익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 외액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렇게 첫 번째로 자기자본 부채 비율이 3분의 1로 주어져 있으면 이게 총 자산이 4고 그 중에 자기자본과 부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니까 요것을 각각 비중을 계산을 하면 이제 자기자본이 75%, 부채가 25%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이렇게 계산을 해 놓았고 cost of equity 그리고 cost of debt 여기 줬으니까 갖다가 쓰면 여기 전체 cost of capital 즉 외액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창고 개선 사업 NPV 계산을 할 때에 써야 되는 요 할인율이 이 외액 계산한 거를 갖다가 쓰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NPV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에서 이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예제 14.5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액 구하는 것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NPV가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9단원에서 NPV 그리고 우리가 지금 14단원에서 외액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14단원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도 NPV가 접목이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NPV를 따로 묻지 않고 이제 요렇게 문제가 나는 것을 통해서도 NPV를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예제 14.5번하고 창고 물류 시스템 요 개선 문제를 통해서 NPV와 이제 외액이 이렇게 뭉쳐질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에 외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선 넘어갔었고요. 14.5 부분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외액을 좀 구분해서 써주는 것이 더 좀 정교한 방법이 아니겠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에서 14.4까지 했던 것은 기업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외액을 계산을 했었는데 즉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계산을 했었는데 만약에 뭐 우리가 수업 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삼성전자다 아니면 LG전자다 라고 하면 그 각 회사 안에 속해 있는 부문별로 상당히 사업 성격이 다를 수가 있죠. 그 경우에는 각 사업 부문별로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부문별로 외액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문별로 외액을 계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요. 이렇게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부문별로 자본 비용을 계산을 좀 정교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의 사업 부문이 하나야 그러면 뭐 따로 부문별 외액을 계산할 필요 없이 뭐 결국 그 회사 외액을 가져다가 쓰면 되겠지만 사업 부문이 여러 개인 회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문별로 자본 비용을 좀 각각 정교하게 계산을 해줘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문별 자본 비용 계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퓨어플레이 접근법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신사업이 있는데 그 신사업을 이미 좀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그러면 그 회사의 외액을 내가 내 사업 부문에 가져다가 쓸 수 있는 방식이 퓨어플레이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시를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 맥도날드가 만약에 맥폰이라는 스마트폰 사업 부문을 새로 만들기로 한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 주요한 사업자로 뭐 애플도 있겠고 삼성도 있겠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본 대로 뭐 스마트 사업 부문도 있지만 생활 가전 사업 부문도 있고 반도체 사업 부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거 웩보다는 애플의 웩을 가져다가 맥폰의 웩으로 쓰는 게 더 적절한 퓨어 플레이가 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로 부문별 자본 비용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관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뭐 이것도 별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위험에 따라서 이제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웩을 이렇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방법이 바로 주관적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관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자본 비용을 조금 이제 정교화를 해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의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14.5부분까지 14단원은 공부를 했었고요. 14.6부터 14.7까지 웩을 이용한 기업의 가치 평가와 발행 비용을 고려한 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우리가 이제 이 앞부분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